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임대 사업은요, 목표 매출이 단기임대 월세 100%예요. 50만 원짜리 월세를 들어가면 50만 원 정도 벌면은 뭐 잘 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는 한 150, 200 정도 버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월세 100이다. 그러면 수익금이 150에서 200 정도면 많이 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배를 깔고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는 월세가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고 가요. 가장 최근에 오픈한 점주님 같은 경우는 월세 50이에요. 10월이 비수기인데 매출이 거의 한 480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점은 거의 이익이 400이거든요. 현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공간대여 사업은 어떤 방식인가요? 저는 약간 시기에 따라서 항상 업종들을 좀 바꿔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가격리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단기임대 수요가 폭발했을 거예요. 당시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2주 정도 의무 격리 기간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당연히 2주씩 격리할 만한 숙소들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인천, 당시에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 동네에다가 한 7개, 8개 정도 숙소를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금을 정말 작게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지금도 단기임대 많이 하죠. 33M2 같은 곳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임대는요, 이게 또 이름에 또 그게 있는데 정말로 단기적으로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 가능성이 길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기임대 투자금이 정말 저렴한 건요, 선납보증금으로 들어가면 한 150만 원, 200만 원에도 창업할 수 있어요. 선납보증금 50만 원, 제가 그렇게 창업했으니까요. 50만 원 내고 당근에서 막 그런 전자레인지 주워 오고, 침대도 무료로 주워 오거나 나눔 받으면 한 3만 원이면 돼요. 싱글 침대, 막 이런 거 주워 오고. 고생은 좀 하지만 실제로 창업 비용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만 잘 찾으면,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전대허가죠. 전대허가를 득해야지 사실은 합법인데, 이거를 이제 득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조금 쉽게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불법을 택하죠. 일단 그분들 지속 가능하겠어요? 지속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는요, 합법으로 해도요, 일단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오면 또 숙소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단기임대의 기대 수익 수준도요, 넣는 돈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지만, 왜냐면 150 놓고, 생각해보세요, 피디님. 150 놓고 한 달에 50 벌어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세 달이면 원금 회수하고 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단기임대 사업 구조를 많이들 소개를 하죠. 적게 놓고 많이 번다. 그런데 그 넣는 돈에 비하면 수익률이 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내가 이 경쟁 강도를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야 돼. 내 에너지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는 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단기임대 예전에 이미 한 6, 7개 하고 엑시트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에어비앤비 숙박이죠. 외도민. 외도민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에어비앤비라고 불러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미국에서 발생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기 집에다가 이런 에어베드죠. 바람 공기 주입하는 에어베드 하나 내주고 아침에 밥 주고 대학생들이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주 수익이 되네. 이걸 플랫폼화 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 국내에 진출한 지 오래됐죠. 지금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숙소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주로 외도민하고 에어비앤비를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들이 하는 게 외도민이기 때문이에요. 외도민, 줄여서 외도민, 늘려서는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박업이에요.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합법적으로 승인만 받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트래픽도 너무 좋고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글로벌 트래픽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급도 심지어 요즘에 캐디언이다 뭐다 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급도 심지어 좀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매물만 확보를 잘 하면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템은 제가 사실 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건물에서 제가 외도민 숙소를 제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외도민은 많이 못하냐? 60여 개 공간을 운영한다면서 왜 외도민 숙소는 고작 2개냐? 이게 확장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서 방 하나를 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옆에 들어와서 게스트 왔다 갔다 거리는 집은 아마 국내 숙소 중에 없을 겁니다. 그냥 그 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부업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룸에서는 외도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에어비앤비에서 그 원룸 이렇게 봤다.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불법 숙소들은 그 에어비앤비 정책에 따라서 올 10월부터는 이제 삭제 조치가 되는데, 아마 지금 등록된 업체들도 내년 1월달 예약창 다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불법 숙소는 다 정리된다.
근데 그것과 발맞춰서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제가 볼 때 그 우리나라 그 관광 부분이나 이쪽이랑 좀 협의가 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만 해도 인허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예를 들어 30년 이상 된 연화저나 저적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과가 안 된다. 근데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은 곳들은 뭐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수급 불균형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요, 여러분께 지식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숙박업 중에서도 관광 숙박업, 그리고 숙박업 중에서도 민박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민박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모텔, 호텔 차이점 뭔지 아세요? 모텔은 일반 숙박업이에요. 일반 숙박업. 그러니까 내국인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관광 숙박업이에요. 호텔은. 호텔은 이제 주로 외국인 고객들도 많이 오죠. 그래서 당연히 인허가 기준이 어떤 게 까다롭겠어요? 호텔이죠. 그리고 모텔도 사실은 우리나라 숙박업 규정은요, 뭐 위생도 그렇고요. 건축법상 뭐 소방도 그렇고 굉장히 시설을 까다롭게 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요즘에 막 시끄럽잖아요. 외도민도 막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나 호스텔이라는 게 있어요, 또.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이제 관광 숙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이건 거주 조건이 없어요. 대신에 이건 이제 인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행 개발을 좀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층 단위 내지는 뭐 상업지에 있는 것들을 전체로 건축물 용도를 바꿔가지고 뭐 한 개 객실 내지는 많게는 뭐 10개 객실 이렇게 돌리죠. 이제 그런 그 두 가지가 다 개인들이 하는 건데 외도민, 호스텔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트렌드로 뜨고 있는 게 인허가 조건이 덜 까다롭고 일단 그 안에 관리 조건들이 좀 덜 까다롭고 개인들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단기임대와 단기임대는 임대업이고요. 숙박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요. 사람들이 다 혼용해서 쓰는데 숙박업도 공간대요. 임대업도 공간대요. 사실은 뭐 대여 개념이 있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임대업, 숙박업이고요. 제가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이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공간 대여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이제 첫 번째는 뭐 파티룸, 연습실, 뭐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숙박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의 용도에 맞춘 구성을 하고 그 공간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업이 공간 대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현재 운영하는 그 직영 공간, 완전 직영이 지금 한 16호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저랑 이제 마음이 잘 맞는 분들과 함께 동업으로 공동체, 거기도 반지경이죠. 그런 지점이 한 15개 점. 그래서 직영 반지경이 30개 점이 넘고요. 그리고 기타 한 20여 개 점 정도가 최근에 제가 이걸 오픈했어요. 이게 약간 일종의 가맹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 교육과 이게 가맹은 좀 달라요. 교육은 교육해드리고 하세요 이거고 가맹은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들의 한 지점당 월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사업은요, 이게 매출 등락이 엄청 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냐고 봤을 때 얼마나 크냐면요. 최대 매출은 이렇게 700에서 1000을 가고요. 최소 매출은 막 200만 원에서 100만 원대도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이제 전 지점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평균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전 지점 전월 평균의 요 값은 작년 기준으로 38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고정비가 저희는 대부분 100만 원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플러스 약간 청소비, 기타 소모품비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죠 대부분. 그래서 한 200만 원 이제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대부분 수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제 만족도는 어떤가요? 점주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만족감은 지금 제 채널에 가면은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점주님들 중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종종 찍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특이할 만한 점이 저희 브랜드 오픈해 주시는 분들이 건물주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특히 본인 건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으실 수밖에 없는 게 원래의 임차 소득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은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차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 바뀌면서 이게 흐름이 늘어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매각 가치도 늘어나는 효과를 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대여 아이템을 이해하시는 건물주들한테는 조금 더 만족도가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 점주들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공간대여 사업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7에서 8년 정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 업체 시작했을 때도 막 레드오션 아니냐.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블루오션을 많이 허락하지 않는 나라예요. 산업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공급이 좀 부족해서 어떤 시장이 좀 많이 번다? 그럼 1년 안에 그 시장이 닫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가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파티룸이라고 하는 무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레드오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레드오션에서 그냥 단단하게 1등하고 있는 업체가 블루오션에서 많이 하는 업체보다 안정성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블루오션 시장은 사실 앞으로가 좀 어두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당하는 리스크만큼 보통 사업이 크는데 파티룸은 사실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제일 그래도 투자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창업을 원하시는 이유는 저희 회사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반클래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대부분 지역에서 검색 상위권에 노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협업 업체들과도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공간대여 메인 화면에 저희 브랜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큰 회사들과도 협업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저희는 영업이 좀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레드오션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왜 저는 이 상업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대여를 선호하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을 10년으로 합니다. 10년. 그리고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료의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10년 동안. 근데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경제 이야기를 했죠. 얘는 5%에 갇히는데 물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했던 가장 긴 지점이 7년 차인 본점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7년 전에는 주말 가격이 뭐 15만 원, 20만 원 이랬습니다.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지점의 주말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월세는 그동안에 얼마 올랐냐면 10만 원 올랐어요. 15만 원. 물론 이제 그 건물주가 적게 올린 것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임차료는요. 임차인들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그 5% 증액 수준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못 올립니다. 왜? 5% 올린다고 해서 이 사람 나가면 또 구해야 되는데 복비 들고. 그래서 안정적인 임차인 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세상이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선. 저도 건물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건물 임대료 올라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거의 물가 연동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내 편으로 하는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구조가 유리해집니다. 시니어 분들께도 사업을 추천하시나요?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산점이 좀 50한 후반? 시니어 분이시고, 그리고 꽤 계세요. 건물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 대부분 시니어 분들이시고. 근데 우리 시니어 점주님들의 특징이 청소를 본인이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어반클래식 직영점이나 반직영점들은 청소를 다 현장 매니저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용을 합리화할 만한 시스템이나 구조는 저희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공급하는 걸 믿으시고 하셔도 되는데 시니어 분들은 또 이제 본인 이제 사업장이고 하니까 가서 막 청소도 하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담은 좀 없으실 수 있다. 저희 창업은.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제 구조의 창업은. 그 시니어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건물도 있고 공간대여 사업장도 있잖아요. 근데 제 건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때로는요, 공간대여 사업장 한 개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이슈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차인들도 요구가 많거든요. 뭐 이것저것 뭐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특히 이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뭐 하나부터 10까지 많이 전화 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제 파티룸 공간대여 사업 모델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다양한 인원을 담아내는 대형 공간들의 경우에는 매출의 구조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올 때 많이 쓰면서 발생돼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00만 원 넘은 사업장들의 평균 예약 건수가 20여 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쓸 때 객단가가 5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니까 12월 기준이니까. 근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넘게 버는데 내가 고정비가 100만 원대로 관리된다. 돈 많이 벌죠. 그런데 그 관리 이슈가 주말에만 들어오는 거니까 20번 정도 전화 받는 건데 예약 응대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루틴을 익히시고 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건물 관리보다 쉽다. 그리고 건물 관리보다 그 인풋이나 스트레스 대비해서
근데 건물은 살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만약에 우리 PD님이 건물 사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3, 400 정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인컴 벌고 싶다? 그 돈 얼마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공간대여 사업은 사실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 사업은 목표 매출이 단기 임대 월세 100%예요.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월세를 들어가면 50만 원 정도 벌면은 뭐 잘 번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는 한 150, 200 정도 보는데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에서 월세 100이다. 그러면 수익금이 150에서 200 정도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로 치면 한 3, 400 되겠죠? 그럼 파티룸은 어떤지 아세요? 파티룸은 기본적으로 2배를 깔고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는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소 마진 기준을 2배를 깔고 가면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매장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 채널에 업로드된 그 우리 가장 최근에 오픈한 점주님 같은 경우는 월세 50이에요. 월세 50인데 10월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인데 매출이 그 영상에는 460이라고 했는데 또 찍고 나서 오니까 또 시간이 진행되면서 지금 거의 한 480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점은 거의 이익이 400이거든요. 그 월세가 50이니까 그 건물주는 50 벌잖아요. 이분은 400 벌잖아요. 건물주에 몇 배를 벌었나요? 그 건물을 산 사람보다는 확실히 적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장님은 거기를 임차로 들어가서 대여 모델을 통해서 돌리면서 건물주에 8배를 벌더라. 근데 이 모델을 만약에 건물주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가 직접 만약에 이 모델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온라인에 대한 너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가 도와준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려있다 그러면 제 생각엔 건물주 중에서도 지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건물주들 중에서 물론 이제 건물이라는 게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매각 가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서 팔았을 때 그 차익 실현용이 있고요. 하나는 투자 가치로서의 건물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 수익화하는 수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현재의 이런 공실이 많은 구조에서 단순 임차로 수익화해버리면 사실 건물 가치는 좀 오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건물주분들 중에서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최근에 그런 제안도 많이 오는데 TI라 그러죠. 테넌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들어온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를 지원해주고 대신에 기존에 자기가 받던 임대료보다 임대를 좀 더 드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구조를 짜기도 하고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간대여업을 이용해서 어쨌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대 임차료를 올렸으니까 매각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저희 공간대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우리 건물이 아닌데 돈 써야 되는데 건물주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초반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일반 임차인보다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사업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업 구조가 짜여지기도 합니다.